일제강점기 시절 근로정신대로 끌려가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강제 노동을 한 피해 할머니들에 대해서 대법원이 배상을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본 측이 사실상 판결에 따르지 않겠다고 해서 배상금을 어떻게 받아낼지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주말 치러진 중등교사 임용시험의 출제진 가운데 일부가 합숙 기간 중에 교수가 되기 위한 채용 면접을 보기 위해서 외출을 한 사실이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공정성과 보안이 필수인 국가시험 관리가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하행을 거듭하던 국회 예산심사 소위가 법정 심사 기한을 앞두고 벼락치기에 들어갔습니다. 또다시 위법 시비에 몰린 예결위 심사장 안팎을 JTBC가 밀착 취재했습니다. 유치원 관련법 심사를 앞두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원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주최 측 추산 15,000여 명이 모여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은 채 이 법이 통과하면 퇴원할 수밖에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때 해경궁 김 씨 트위터의 계정 주인으로 지목됐던 이재명 경기지사의 전 운전기사 김모 씨가 경찰 조사 닷새 전에 경기도 관련 단체의 대표로 이름을 올린 사실이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어제 김 씨를 불러 채용 경위 등을 조사했습니다. 1987년 미얀마 상공을 지나다 폭파된 대한항공 여객기의 피해자 가족들이 전두환 씨 집 앞에서 추모제를 하고 바퀴 부품으로 추정되는 잔해를 공개했습니다. 오늘 밤 뉴스룸 직후에 방송되는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에선 칼 858기 잔해 추적 과정이 방송됩니다. 오늘 뉴스룸 스튜디오에서도 이 잔해를 직접 공개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GM이 내놓은 구조조정안에 반발해서 보조금을 삭감하겠다고 경고한 지 하루 만에 수입차에 25%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수입차 관세 부과 대상에 한국이 포함될 경우 연간 2조 9천억 원의 손실이 예상돼 자동차 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에도 겨울철 난방에 필요한 등유와 연탄값은 올랐습니다. 해마다 기부도 줄어드는 가운데 에너지 취약계층의 힘겨운 겨울나기 현장을 잠시 후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10대 나이에 일본으로 끌려가서 모진 고초를 당하면서 강제 노동을 했던 이른바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70년 만에 배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오늘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이 5명의 피해 할머니들에게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달에 신일철 죽음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이어서 전범 기업을 향한 두 번째 판결입니다. 이제 80대, 90대의 노인이 된 피해자들은 눈물로 대법원 판결을 반겼습니다. 미쓰비시와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반하는 결정이라면서 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이지혜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꿈 많던 14살. 돈도 벌고 공부도 할 수 있다는 일본인 담임교사 말에 속아 미쓰비시 근로정신대에 끌려갔습니다. 마주한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부부만 손으로 작두 같은 또 기계가 있어요. 그걸로 자르는 도중에 손가락을 잘라버렸지. 여 손가락이 바닥바닥 희번을 띄더라고요. 7살짜리 동생이 죽었다는 소식에 고국으로 돌려보내달라고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동생이 죽었다고 그렇게 나 한국에 갈란다고 그렇게 안 된다고요. 그래서 왜 안 되냐고. 당신들이 데리고 올 때는 언제든지 가고자 보내준다고 했잖아요. 차오르는 슬픔을 달래준 건 노래와 말없는 달이 전부였습니다. 울면서 길을 가나 공장을 갔다가 오고 가고 하면서 울면서 바다 건너 산 넘어 정신대로 왔던 그 노래를 부르고 다녔죠. 달이 밝은 날이면 창문을 열고 달아달아는 창문을 열고 만날 울었죠. 예, 그때 많이 울었지요.
대법원은 오늘 김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5명이 낸 소송에서 미쓰비시 중공업에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20년이라는 긴 소송을 하면서 3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양금덕 할머니는 병환이 깊어 승소 현장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재 받고 돈 받는 거 그거밖에는 한이 된 것이 없어요. 일본 사람이 사죄를 하고 우리를 보상을 해주라고. JTBC 이지혜입니다. 오늘 대법원은 히로시마의 미쓰비시 중공업으로 끌려갔던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이들에게는 원폭 부상에 대한 피해까지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소송을 냈던 피해자 5명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남은 가족들은 이제야 결론을 보는 것이 참담하다고 했습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1944년 일본 히로시마의 미쓰비시 중공업에 끌려간 우리 청년들은 고된 작업에 시달렸습니다. 이듬해 8월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부상까지 입었지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대법원이 이들 강제징용 피해자 5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미쓰비시 중공업이 각각 8천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배상금엔 원폭 피해에 대한 배상금도 포함됐습니다. 피해자들이 우리 법원에 문을 두드린 건 지난 2000년. 그 사이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저한테는 오늘 참 기쁘기도 하고 또 무척 슬프기도 한 날입니다. 왜냐하면은 될 수 있으면 그 5분 중에서 한 분이라도 생존해 계실 때 이런 결말을 봤으면 좋은데 다 잡고 가시고 저희 2세들이 이런 결말을 보게 되니까 참 참담하군요. 최종 확정 판결까지 18년. 이 과정에서 한일 외교 관계만을 고려한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사법부가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반 시간 만에 외무상 명의의 담화를 내고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신일철 죽음의 강제징용에 대한 지난번 대법원 판결과 화해치유재단 해산 발표 때와 다른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는데 도쿄를 연결하겠습니다. 윤서령 특파원. 자, 지극히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건 지난번과 거의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정부는 고노타로 외무상의 담화문을 통해서 청구권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번 신일철 죽음에 대한 배상 확정 판결 때와 내용은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이수은 주일대사를 불러서 항의하는 초치는 신일철 죽음 판결 때와는 달리 비공개로 이루어졌고 외무 대신이 아닌 차관이 담당했습니다. 예. 항의 내용은 비슷하고 초치의 방법이나 성격은 좀 강도를 낮춘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다만 이번에 대항 조치라는 새로운 표현을 썼다는데 그건 무슨 의미를 봐야 합니까? 네, 담화문에서 고노 외상은 한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국제재판이나 대항 조치를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검토해 대응하겠다면서 처음으로 대항 조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 오후 5시쯤 기자회견을 열어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대항 조치가 어떤 의미를 뜻하는 것이냐고 물어봤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독도 문제나 위안부 합의 문제 등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면서 양국 관계를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워질 수 있는 사태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대법원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서둘러서 조치를 취하라는 압박의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예. 자, 그 대항 조치는 뭔지 밝히질 않고 이해 당사국이 응하지 않으면 사실 실효성이 없는 국제재판 얘기만 또 꺼내고 있는데요. 국제 여론전 등에서 명분 축적용으로 쓰겠다. 이건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주목되는 게 일본 정부와 연락을 취하면서 대응하겠다는 미쓰비시 중공업의 반응인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미쓰비시 중공업은 오늘 입장 자료를 냈는데요. 일본 정부와 연락을 취하면서 적절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겁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신일철 죽음 판결 이후에 자국들 회사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벌여왔습니다. 배상에 응하지 말라는 등의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늘 패소한 미쓰비시 중공업도 이 설명회 대상 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예. 자, 배상은 물론이고 피해자들과의 화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결국 이제 일본 정부의
압박이 먹혀들고 있다, 이 기업에. 그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일본 정부가 이 강제징용 등과 관련한 재판을 받고 있는 기업들에게 이 배상에 응하지 말라는 내용의 이 설명회를 벌인 것은 지금까지 총 4번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배상은 물론이고 법정 밖에서도 화해를 하거나 보상을 하는 것도 안 된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주입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기업들이 철저하게 이 같은 지침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윤서령 특파원이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 가지 더 짚어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실제로 배상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미쓰비시 중공업 등의 자산이 있으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데 쉽지만은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배상을 받아낼 방법이 있는지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미쓰비시 중공업은 각국에서 약 300개 계열사를 거느린 거대 기업 집단입니다. 피해자들은 미쓰비시의 직접 배상을 기대하지만 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힌 만큼 가능성은 작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이 판결을 근거로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크게 2가지로 압축됩니다. 먼저 미쓰비시 본사나 계열사 등과 계약을 맺은 공공기관이나 일반 기업들의 채권 압류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미쓰비시 중공업의 한 계열사는 국내 발전소 등과 핵심 부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맺고 있는데 납품 대가로 미쓰비시에 지급되는 대금을 압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계열사의 거래이기 때문에 성사 가능성은 따져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국내에 세운 3개 회사 주식에 대해 압류를 신청하는 겁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또다시 소송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 문제 등으로 강제 집행 대신 협상을 통한 배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대법원이 배상 책임을 인정한 신일철 주금도 포스코와 신일철 주금의 합자 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압류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현금화 등 시간적인 문제에 따라 신일철 주금과 직접 협의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 등이 비공식 접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예, 지난 주말에 공립중고등학교 교사를 뽑는 임용시험이 전국 곳곳에서 치러졌습니다. 흔히 임용고시라고 불리우죠. 해마다 4만 명가량이나 응시를 하고 이 시험을 위해서 몇 년 동안 재수를 하는 수험생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공정성이 중요한 시험인 만큼 출제진은 몇 주 동안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채 합숙하면서 문제를 냅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일부 출제진이 교수가 되기 위한 면접을 보기 위해서 외출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평가원은 긴급한 사안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보안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소속 연구원 A씨는 이달 초 중등교사를 뽑는 임용시험에 출제진으로 뽑혔습니다. 문제가 출제되면 이를 평가하는 역할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출제진은 3주 동안 외부 접촉이 통제된 곳에서 합숙을 하며 문제를 냈습니다. 그런데 합숙 기간 연구원 A씨는 자신의 교수 임용을 위해 15시간 동안 외출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9일 새벽 6시에 출발해 밤 9시에 돌아왔습니다. 면접 시간은 2시간가량 됐습니다. 합숙 장소에서 부산대까지는 약 400km, 차로 5시간쯤 걸리는 거리입니다. 한 문제 정도에 대한 힌트만, 누구 이론 한번 보면 좋겠다 이런 말만 있어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죠. JTBC 취재 결과 교수 임용 면접을 보기 위해 외출한 사람은 A 연구원 외에도 한 사람 더 있었습니다. 평가원 측은 이 출제진의 신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출제진의 이 같은 외출에 대해 평가원 측은 긴급한 사안이라는 출제위원장의 판단이 있어 정당한 사유였고 별도의 보안 요원도 따라갔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최수현입니다. 이번 사건이 외부로 드러나면서 임용시험 관리에 대한 불신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응시생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품고 해마다 4만 명이 치르는 중등 임용시험이 왜 이렇게 관리되는 건지 취재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승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원래 그 출제진이 외출을 하려면 예를 들면 장례식에 간다든가 예상치 못했던 이런 경우를 포함해서 뭐랄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게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규정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외출 대상은 크게 세 가지 경우로 제한이 됩니다. 첫 번째의 경우 출제위원장이 긴급한 사안이라고 판단했을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합숙본부 안에 배치된 보건위원이 외부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경우입니다. 마지막은 본인이나 배우자의 가족이 상을 당했을 경우입니다. 예. 물론 이 경우도 국내에 3시간 이내에 머물러야 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자신의 채용과 관련한 면접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외출 사유가 아니겠죠, 당연히. 네, 맞습니다. 이 평가원에선 하지만 첫 번째 사안인 위원장이 긴급 사안이라고 판단했을 때 외출을 허가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예. 하지만 자신의 채용과 관련된 면접에 가는 것은 엄연히 개인 이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예. 극도의 보완이 필요한 출제진에 대해 이런 사유로 외출을 허락한 게 타당하느냐는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희가 출제위원장의 입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봤는데요.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출제위원장이 평가원 측에 밝혔습니다. 그건 잘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기 출제위원들이 처음에 이제 여기에 위촉이 돼서 들어갈 때 위촉돼서 들어간 다음에 내가 무슨 교수가 되겠다고 어디 응시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하고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또 그 지점인데요. 예. 이 A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취재한 A위원의 경우 이미 8월 달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 이 면접과 공개 수업이 11월 합숙 기간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예. 불구하고 이제 출제위원으로 간 게 좀 그러면 그 문제가 될 본인부터가 거라고 사실은 좀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던가 싶고, 네네. 또 위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뭐 사전에 뭐 좀 신고를 받든가 하지도 않나 보죠. 예, 그런 경우는 없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더욱더 좀 여러 가지로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규정을 위반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면접을 보러 간 사실조차 기록이 안 남았다면서요, 근데? 네네, 맞습니다. 이것도 준비한 자료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2019학년도, 그러니까 지난주에 실시한 중등 임용시험 출제진의 외출 현황입니다. 이번 시험의 경우 10명이 총 15번의 외출을 했는데 저희가 취재한 출제진들이 면접을 보러 간 사실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예. 취재진이 이유를 물어보니 평가원 측에서는 뒤늦게 누락된 것 같다, 빠진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심지어 초등학교 임용시험의 경우 2013년, 2014년에 합숙했던 출제 관련자의 외출 기록은 아예 사라졌습니다. 평가원은 이 부분에 대해선 외출 기록을 컴퓨터가 아닌 손으로 수기로 종이에 작성을 하고 예. 보관하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서 버렸거나 창고에서 아직 찾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외출 기록이 아예 남지 않았다는 건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외출 건수도 이렇게 따져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흔히 다 감금을 할 정도로 이렇게 외부와 예. 단절된 채 머물러 있다고 설명을 하는데 2013년 19건에 불과했던 초중등학교 임용시험 출제진 외출은 지난해 36건으로 2배 가까이 됐습니다. 올해는 17건으로 다소 줄었지만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부 기록이 지금 누락된 상황입니다. 예. 36건이라는 것은 물론 한 사람의 출입 기록은 아닐 테고 네, 맞습니다. 거기 들어가 있는 출제위원이 대개 몇 사람이나 됩니까? 보통 수능의 경우 700여 명 정도 되고 예. 그다음에 중등 임용시험의 경우 300여 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중등 임용시험이라면 300여 명이면 36건이면 거의 10%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네, 맞습니다. 그거 아무 문제도 없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외부에 공개된 적도 없다면서요, 이 외출 상황은? 네, 맞습니다. 처음 하는 겁니까, 그러면? 네, 맞습니다. 이게 예. 그동안 보안이라는 이유로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험 관리 공정성과 관련해서 이 출제진의 외출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예. 그동안 어떤 사유로 외출을 허가를 한 건지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특히 아까 설명드렸던 첫 번째 부분, 그러니까 출제위원장 판단으로 외출을 허가한다 하는 모호한 규정부터 수정이 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승기 기자였습니다. 예, 삼성 백혈병 노동자들은 그동안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 질병과 업무 사이의 관계를 입증해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직접 발암물질에 노출됐던 생산라인 노동자들만 인정이 되곤 했죠. 그런데 법원이 처음으로 생산라인이 아닌 곳에서 일한 노동자들에게도 이런 물질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면 산업재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정모 씨는 만 18세였던 2003년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 사업장에 입사했습니다.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의 불량품을 수거하고 불량 원인을 분석하는 분석실 등에서 일했습니다. 일주일에 3-4번씩 하루에 최소 30분에서 최대 4시간까지 생산 라인을 드나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입사 6년째 되던 해 정 씨는 급성 골수형 백혈병을 진단받았습니다. 20대 초반에 걸리기가 어려운 병이니까 이게 납득하기가 어렵잖아요. 빨리 나아서 다시 회사에 출근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정 씨는 산업재해를 인정해달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고용노동부는 분석실 등에선 발암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작다며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행정법원은 정 씨가 웨이퍼를 수거하기 위해 제대로 된 보호 장비 없이 생산 라인에 수시로 출입하고 오랫동안 체류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벤젠이나 포름알데히드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다며 산업재해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또 근무 전엔 건강에 이상이 없고 가족 병력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유치원 관련법을 통과시키려는 정부 여당에 맞서서 사립 유치원들이 본격적으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자체 추산 15,000명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사립 유치원이 사유재산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고 법을 통과시키면 단체로 폐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당사자를 배제하는 사립상법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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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원들이 광화문 광장을 메웠습니다. 주최 측 추산 15,000명, 경찰 추산 3,000여 명이 유치원 개혁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들은 유치원은 설립자의 사유재산이라며 국가가 사용료 등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유치원 원장들은 자영업처럼 100% 자기가 투자하고 재산세도 내는데 수익은 1원 한 푼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한유총은 조만간 공식 협상단을 구성해 요구사항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요구가 묵살되면 즉각 폐원을 결의하겠다며 단체로 인가증을 찢는 장면까지 연출했습니다. 오늘 걸기대회에는 일부 학부모들도 참석했습니다. 너무 많이 가져가시는 건 안 되겠지만 이미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을 허용해야 되지 않을까. 총연합회 측은 학부모들의 참여로 비판 여론이 돌아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걸기대회에 앞서 총연합회가 학부모들을 강제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유총은 한 유치원의 개별 행동이었을 뿐이며 일부 지회에선 강제 동원을 하지 말라는 공지까지 보냈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한때 일부 의원들이 한유총을 위한 토론회까지 개최하면서 유치원은 사유재산이라고 동조했던 자유한국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유치원 관련 법안에서 사유재산을 인정한다는 부분을 뺐습니다. 여론의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한유총 대변인은 아니지 않느냐는 강변도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사유재산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반발도 엉켜서 이래저래 유치원 관련 법안은 표류 중입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여당의 유치원 3법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된 건 지난달 23일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곧 자체 법안을 낼 테니 함께 논의하자며 통과를 막았습니다. 최근 공개된 초안에는 유치원의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국가의 누리과정 지원금과 학부모가 부담하는 원비 회계를 분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당장 유치원 입장만 대변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발표를 미룬 채 사유재산을 인정한다는 부분을 뺐습니다. 하지만 당내 반발에 부딪혀 오늘도 다시 공개를 미뤘습니다. 시간 끄는 게 아니냐는 말에는 벌컥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유총의 의견을 대변하는 그런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이 법안을 질질 끈다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고. 갈등의 핵심은 사립유치원을 교육기관으로 볼지 사유재산으로 볼지입니다. 여당과 정부는 교육기관으로 보고 국가 회계 시스템을 도입해 감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사립유치원의 특성을 배려해 일부 항목을 조정해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한유총은 유치원 건물 등은 사유재산이니 시설 이용료를 내라는 주장입니다. 다음 달 3일 열릴 교육위 회의까지 입장차가 좁혀질지 의문입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한때 해경궁 김 씨 트위터 계정의 주인으로 지목돼서 경찰의 조사를 받았던
이재명 경기지사의 전 운전기사가 경기도 관련 단체의 대표로 채용된 사실이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 씨가 대표 자리에 이름을 올린 시점은 경찰에 소환되기 닷새 전이었습니다. 김필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가평에 있는 비영리 센터입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이재명 지사의 운전기사로 일했던 김모 씨가 지난달 11일 이곳에 대표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전에 채용 공고는 없었다고 합니다. 외지 사람인데 그냥 낙하산처럼 툭 떨어진 거죠. 그래서 되게 의아해했어요. 해당 센터는 노약자 등을 위해 콜택시를 운영합니다. 전체 운영비의 90%를 가평군이, 나머지 10%를 경기도가 지원합니다. 운전기사 김 씨가 대표로 이름을 올린 시점은 해경군 김 씨 트위터 계정 주인으로 지목돼 경찰 조사를 받기 닷새 전이었습니다. 최근 이 같은 상황을 파악한 수원지검도 어제 김 씨를 불러 채용 경위 등을 파악했습니다. 김 씨는 취재진을 만나 10월엔 임시로 근무하다 이번 달에 정식 절차를 밟아 센터장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애인 단체에서 활동한 경력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서로 있었고 그런 활동했으니 기대는 하죠. 기대치가 누구라도 있죠. 그 무슨 일이든 앞으로 내가 뭐 직장이나 뭐라도 기대하는.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김 씨의 채용과 관련해 아는 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네, 어제 뉴스룸에서 서울 지하철들이 잇따라 고장나서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해드렸죠. 오늘 아침엔 강남으로 향하던 신분당선이 멈춰섰습니다. 이번엔 출입문과 스크린도어가 고장났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8시쯤 청계산 입구역에서 강남역 쪽으로 가려던 신분당선 열차가 멈췄습니다. 출입문과 스크린도어가 닫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열리고 닫혀야 할 스크린도어에 고장이 생기면서 오늘 출근길 열차 운행이 지연됐는데요. 일부 승객들은 사람 없이 운행하는 무인 운전 시스템에 대한 불안감도 호소했습니다. 신분당선 측은 복구에 10분 정도가 걸렸다며 정확한 고장 원인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뒤에 있던 열차들도 잇따라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멈춘 열차 안에서 20분을 기다렸다는 승객들도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앞차가 고장이 난 관계로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곧 출발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셨 20분 정도가 소요됐었거든요. 온도는 되게 높았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 같은 건 딱히 없었으니까. 고장난 열차에서 내리라는 안내방송을 들은 승객들은 결국 버스나 택시 등을 찾아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다른 교통수단 이용하시라고 언제 복구될지 모르니까. 시민들은 다음엔 또 어디에서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른다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네, 8년 만에 가장 심한 가을 황사가 사흘째 전국을 덮었지만 기상당국은 사흘째 중계만 하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예보와 다른 상황이 펼쳐지면서 시민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구름 사이로 해가 모습을 드러냈지만 먼지가 자욱한 지표면은 뿌옇기만 합니다. 황사가 영동 지역을 덮치면서 강원도 곳곳의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의 7배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어제 예보가 무색하게 오후엔 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발령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미세먼지가 거친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나오는 계획을 세워서 나왔는데 어제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요새는 일기별 예보를 믿고 TV에서 하는 방송을 믿고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역시 대기 상태가 좋을 것이라던 제주 하늘도 종일 답답했습니다. 어제 오후 예보에선 전국이 보통이었다가 오늘 새벽엔 영남권, 오전엔 충청과 호남으로 나쁨 범위가 늘었습니다. 이미 전국 대부분의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이 된 뒤였습니다. 오늘 오전 4시까지만 해도 황사는 관측되지 않았다고 했던 기상청도 오전부터 황사 관련 정보를 내놨습니다. 기상청과 환경부 모두 오늘 오전 중국의 황사 더미가 한반도 상공을 1,500m 높이로 지나가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모래먼지가 하강기류를 타고 한반도에 떨어질지 여부를 놓고 소극적으로 해석하다 보니 며칠째 오보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황사의 영향은 내일도 해소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미세먼지의 공격, 한국만 당하고 있는 일이 아니죠. 세계 예술의 걸작인 인도 타지마할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타지마할은 궁전 형식의 묘지입니다. 인도 무굴 제국의 황제가 아내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22년에 걸쳐 만든 건데요. 1654년에 완공됐습니다. 투입된 인원이 2만 명, 코끼리도 1000마리나 동원됐을 정도로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백색 대리석이라서 하루에도 여러 번 다른 빛깔로 변신해서 찬란한 무덤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아름다운 외벽이 먼지로 오염되고 손상되면서 존립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파란 하늘 아래 타지마할을 배경으로 한 영국 다이애나 왕세자비입니다. 1992년 당시 찰스 왕세자와 결별 발표를 몇 달 앞둔 때입니다. 최근 타지마할의 뿌연 분위기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영국 BBC는 타지마할이 인도의 극심한 대기 오염 등으로 부서져 내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세먼지 등을 흡수해 대리석 자체의 색깔이 황갈색으로 변하고 외벽의 일부 문양 등이 훼손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건물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미세먼지를 구성하는 이산화황 등이 대기 중 수분과 결합해 산성비를 만들어 부식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인근 공장들은 오염물질을 뿜어내고 있고 차량 배기가스도 쉴 새 없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인도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계 최악입니다. 타지마할에서 200km가량 떨어진 수도 뉴델리의 농도는 오늘 낮 기준 세계보건기구 권고 기준의 10배가 넘었습니다. 중국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틀 전엔 세제곱미터당 400마이크로그램을 넘었고 1년 전 이맘때는 세제곱미터당 894마이크로그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인도 정부가 타지마할 외벽에 진흙을 발라 물로 씻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도리어 대리석을 훼손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불렀습니다. 전문가들은 서둘러 오염원을 차단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덤이 있는 인도가 문화재의 무덤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자유한국당에 입당했습니다. 그런데 사과할 게 많았던 모양입니다. 사죄의 마음, 깊이 머리 숙여서 등의 표현이 나왔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감사합니다. 1년 10개월 만에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온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보수 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력이 남아 보수의 단일 대우를 형성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서울시장직을 걸었던 것에 대해서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입당하는 시점이니만큼 다시 한번 사죄의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한국당이 아닌 다른 정당에 참여한 걸 두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패한 정치 실험이 된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깊이 머리 숙여서 당 대표에 도전할 거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지만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전당대회에서 어떤 형태의 참여가 있을지는 아직 고민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 전 시장의 입당으로 인해 한국당의 당권 경쟁도 본격화한 분위기입니다. 전당대회는 내년 2월 말이 유력합니다. 현재 당 대표에 도전할 걸로 예상되는 인사는 정우택 의원, 홍준표 전 대표, 김성태 원내대표, 김태호 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민정수석실 반부패 비서관 산하 특별감찰반 전원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특별감찰반에 파견돼 일하던 검찰 직원이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의 수사 내용을 경찰에게 확인하려던 사실이 드러나 검찰로 되돌려 보낸 바 있습니다.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 즉 GM이 내놓은 구조조정안의 파장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수입차에 25% 관세 부과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수입차에 이렇게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 GM이 미국 공장을 닫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GM이 문을 닫겠다고 한 공장 지역은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에게 승부처이다 보니까 필사적으로 구조조정을 막아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문제는 이 유턴은 우리가 크게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먼저 이주찬 기자입니다. 수입차에 25% 관세를 부과하면 GM이 미국의 공장문을 닫지 않아도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트럭 산업이 성공했던 것은 수입 소형 트럭에 25% 관세를 매겼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4,000여 명의 인력 감축 등
국내외 구조조정안을 발표한 GM에 보조금 전액 삭감 등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어 하루 만에 수입체 관세 폭탄을 언급한 겁니다. GM이 공장 폐쇄를 결정한 미시간주 등은 공화당의 핵심 지지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흔들리는 표심을 잡기 위해 GM의 채찍과 당근으로 유인책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관세 인상이 결국 미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고, 블룸버그는 미국 내 제조업의 성공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관세를 매긴다면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0.75%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자, 우리의 관심은 관세 폭탄 대상에 한국산 자동차가 포함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면제를 요청했지만 아직 확답을 듣지 못한 상태입니다. 관세 부과 대상이 되면 연간 손실이 2조 9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와서 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지난 9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수입차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빼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당시 배석한 실무진에 검토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관세 카드를 꺼내자 국내 자동차 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25%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경우 국내 자동차 업계가 입을 피해는 약 2조 8,900억 원. 지난해 국내 자동차 업계가 거둔 순이익의 70% 수준입니다. 25%라는 거는 마진을 다 포기하라는 그런 조건이거든요. 현지에서 경쟁이 안 되겠죠. 국내 수출 차량의 3분의 1가량은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가 60만 대, 한국 GM도 13만 대입니다. 미국 수출에 차질이 생길 경우 가뜩이나 실적이 추락한 현대차에는 직격탄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GM 역시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GM 본사가 내놓은 공장 폐쇄 계획에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해외 공장 2곳이 포함돼 있는데 일각에선 한국 공장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어제 뉴스룸에서 학교 급식을 둘러싸고 납품업체와 학교 간의 갈등의 현장을 전해드렸습니다. 학교와 급식업체로부터 매년 수십억 원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정작 관리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인데 이 공사가 지난 5년 동안 받은 수수료만 무려 161억 원입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넉 달 전 수도권의 한 급식 납품업체가 초등학교에 배달한 냉동 고구마 파이입니다. 손으로 누르자 내용물이 흘러나올 정도였습니다. 근데 녹았다라는 거는 그 흐름 어디에선가 상온에 방치가 됐던지 그 온도 관리가 안 돼가지고 녹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위험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이들에게 그걸 했을 때. 며칠 뒤에는 녹았다가 다시 얼어 성에가 낀 홍시도 배달됐습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를 통해 납품한 이 업체는 알고 보니 학교들로부터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AT는 유통 불량과 같은 민원에 대해선 대처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다는 거죠. 교육청에서 할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교육청에서는 이 많은 데이터가 쌓이는 도록 아무것도 몇 년 동안 안 했었고. 정부가 학교 급식 비리를 뿌리 뽑겠다며 AT를 통한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켰지만 학교와 식품업체 간의 유착도 여전합니다. 올해 초 서울시 교육청은 식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학교 영양교사와 영양사 250명에게 징계를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 100만 원 이하를 수수해 적발된 270여 명은 교육청에서 감사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징계를 빠져나갔습니다. 이 때문에 AT가 학교 급식 입찰뿐만 아니라 납품 과정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5년 동안 AT가 학교와 급식 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161억 원에 달합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대개 재난이 발생하면 사회적 약자들이 받는 타격이 훨씬 큽니다. 이번에 KT 화재 사고 역시 마찬가지인데 지금 통신선의 99%가 복구됐다고 하죠. 그렇다면 나머지 1%는 대체 어디냐? 대개 낙후 지역 주민들이 많이 쓰는 구리선이 아직까지 복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끊기면서 영세 상인들이 당장 생계가 걱정이고 홀로 사는 노인들은 고립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두 평 남짓한 공간에서 슈퍼를 운영하는 김양단 씨가 며칠째 울리지 않는 전화기를 만지작거립니다.
주문을 받아야 되는데 통화가 안 되잖아요. 토요일 날 그 후로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저희는 하루 벌어서 이것을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좀 답답해요, 지금. 97살 노인 한필직 씨도 집 전화와 텔레비전이 끊기자 답답한 마음에 집밖만 서성입니다. 이게 전화가 안 돼요, 불이 안 들어와. 땅속에 그 나쁘게 그 땅속에서만 나갔어. 불이 났어. 이놈 텔레비도 안 되지. 저거 전화도 안 되지. 답답해. 뭐 답답해 아주. KT는 통신선의 99%를 복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동케이블망은 오늘 오전까지도 16% 정도만 연결됐습니다. 광케이블과 달리 굵고 무거워서 맨홀로 빼내는 것이 어렵고 복구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약 8,000명이 아직도 통신 두절 상태인데 대부분은 낙후 지역의 영세상인과 주민입니다. 동케이블을 쓰는 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영향입니다. 이들의 피해가 커지자 KT는 6개월치 전화요금을 받지 않겠다는 추가 보상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 복구 시점도 잡지 못하고 있어 이들 주민의 피해 역시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예, 서울의 아파트값이 3주째 내려갔습니다. 특히 집값 상승의 진앙지였던 강남 4개구는 하락폭이 5년여 만에 가장 컸습니다. 앞으로 결정적인 변수는 금리인데 내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인상 여부를 정할 예정입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서울 반포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강남권의 대표적인 단지인데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도 피하면서 올 들어 가격이 급등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9.13 대책 이후 중개업소를 찾는 구매자들의 발길이 눈에 띄게 뜸해졌습니다.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나오지만 사려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은 매매가 안 되죠. 형성이 안 되지, 형성이. 아니, 뭐 다 내렸다더라고. 다 내렸지. 한 1억씩 이렇게 다 내렸어요. 한국감정원의 조사로는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0.05% 떨어졌습니다. 0.02% 내렸던 지난주보다 하락폭이 배 이상으로 커졌습니다. 아파트값이 떨어진 지역도 늘었습니다. 지난주엔 서울 25개 자치구 중 8개 구만 내렸는데 이번 주엔 절반이 넘는 14개 구의 아파트값이 내려갔습니다. 특히 올 들어 가격이 급등했던 강남구 아파트값이 가장 크게 내렸고 서초, 송파, 강동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 강남권 4개 구의 평균 하락폭은 2013년 8월 이후 5년여 만에 가장 큽니다. 전문가들은 9.13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된 데다 금리도 오름세를 타면서 당분간 집값 하락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내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JTBC 이현입니다. 네, 2016년 대법원은 내연녀의 나체 사진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 계정의 프로필 사진으로 저장한 남성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내연녀 스스로 찍어서 준 사진을 공개한 건 법률상 처벌 근거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법이 바뀌면서 그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올해 초 30대 여성 A씨는 우연히 채팅앱에서 만난 또래 남성 B씨에게 자신의 은밀한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 보냈습니다. 그런데 남성 B씨가 여성의 동의 없이 이 사진을 남들이 볼 수 있는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여성 A씨는 B씨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본인이 스스로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B씨를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성폭력범죄 특례법상 다른 사람을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했을 때만 처벌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인이 스스로 촬영한 촬영물이라도 당사자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비로소 처벌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성적 촬영물을 유포했을 때 처벌도 강화됐습니다. 촬영물을 당사자 동의 없이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최대 3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했을 땐 벌금형 없이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JTBC 조익신입니다. 8년째 노사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유성기업 노조가 최근 임원을 폭행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노조 측은 사건 일주일 만에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40일 넘게 이어온 서울 사무소 농성도 접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폭행에 가담한 사람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유성기업 노조원들이 본사 철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갑니다. 사무실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노조원들은 다른 노조와 임금 협상을 마치고 나오던 김모 상무를 사무실에 가둬 폭행했습니다. 김 상무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회사 측은 노조 측에 대한 고소고발을 주도한 김 상무를 노린 계획적 폭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외부 연락을 받지 않던 노조는 오늘 서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책임은 금속노조 유성지에 있으며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 주장과 달리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1시간 동안 폭행했다는 것도 부풀려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대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유성기업은 8년째 노사 갈등이 계속돼 왔습니다. 이 와중에 회사는 노조 파괴 공작을 벌였고 이 때문에 회장이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지난달부터 다시 임금 협상이 결렬돼 파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편 경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폭행 가담자와 입구를 막고 경찰 진입을 방해한 노조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 적극적으로 폭행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 자체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제주도가 환경을 해친다는 논란 때문에 멈췄던 비자림로 확장 공사를 내년 2월에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예정된 구간 중에 절반 정도를 목장지대로 돌아가게끔 바꾸겠다고 했지만 시민단체들은 자연을 해치는 건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부를 잇는 비자림로 확장 공사가 전면 중단된 것은 지난 8월 초입니다. 2.94km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삼나무 900여 그루를 잘라냈고 앞으로 1,500그루를 더 잘라낼 계획이 알려지며 환경에선 논란이 일었기 때문입니다. 공사를 멈춘 2달여 동안 제주도는 다양한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나온 대안은 세 구간으로 쪼개 일부를 우회하도록 설계를 변경하는 방식입니다.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이 구간은 삼나무림을 보존해 중앙 분리대로 쓰고 한쪽 차선은 목장 부지로 우회시키기로 했습니다. 우회로 조성이 어려운 1구간은 도로 너비를 2m가량 줄이고 이미 벌채가 진행된 3구간은 추가로 배원해 예정대로 길을 낸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삼나무림 훼손 면적이 당초 예상의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고 제주도 측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도로 확장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배원에는 면적을 줄였다 뿐이지 결국 도로는 그대로 나게 돼 있고. 제주도는 내년 2월 공사를 시작해 당초 예정된 2021년 6월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앉아있는 교황청 단상에 어린 소년이 불쑥 올라와 뛰어다녔습니다. 당황한 어머니가 언어장애로 말을 못하는 아들이라면서 데려가려고 했는데 교황은 내버려 두라면서 나도 신 앞에서 저 아이처럼 저렇게 자유로운지 돌아보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수요 일반 아련이 진행 중인 바티칸 바오로 6세 홀 단상입니다. 꼬마가 난데없이 올라와 근위병의 손을 잡아당기자 좌중이 박수를 보냅니다. 사제들이 교리 문답서를 낭독할 때 소년은 단상을 뛰어다니고 교황이 앉은 성좌 뒤에서 놀기도 합니다. 소년의 놀란 어머니가 올라가 교황에게 아이가 언어장애가 있어 말을 못한다고 설명하며 데려가려 하자 교황은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교황은 신자들에게 아이는 말은 못하지만 소통할 수 있고 뭔가를 생각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이는 자유롭다면서 내가 신 앞에서 그렇게 자유로운지 돌아보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이와 같아야 한다고 한 예수의 말씀은 아이가 부모 앞에서 그렇듯 신 앞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Creo que nos predicó a todos este chico y pidamos la gracia de que pueda hablar. 과거에도 6살 어린이가 교황 곁을 떠나지 않으며 십자가에 입을 맞추고 다리를 껴안기도 했습니다. 교황은 당시에도 눈을 맞추고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백악관 복도에 붉은색 원뿔 모양의 트리 40개를 줄 세웠습니다. 멜라니아는 붉은색이 용기와 용맹을 나타낸다고 했지만 온라인에서 각종 패러디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준영 기자입니다. 백악관 중앙관저에서 동쪽 별관 이스트 윙으로 가는 복도입니다. 온통 붉은색인 트리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백악관이 공개한 크리스마스 장식 영상입니다. 1929년 당시 후보 대통령의 부인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든 이후 매년 대통령 부인이 직접 장식하는 게 전통이 됐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다양한 패러디가 쏟아졌습니다. 붉은색 때문에 공포 영화의 한 장면 같다는 영상도 올라왔습니다. Hello, it is First Lady Melania Trump. Look at my trees, soaked in blood. 자동차 세차장에 빨간색 걸레와 트리를 비교하기도 했고 흰 모자를 쓰고 빨간 옷을 입은 시녀들이 나오는 TV 드라마 같다며 나무마다 흰 모자를 합성한 사진도 나왔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이에 대해 빨간색은 용기와 용맹을 상징한다며 사람마다 취향은 다르지만 나는 환상적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소셜미디어 등에서는 멜라니아 여사의 외로운 마음이 나타난 것이라거나 공화당을 상징하는 빨간 백악관에서 살고 있다는 암시라는 등의 다양한 해석이 이어졌습니다. JTBC 김준영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내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사망 사고에 대한 최소 형량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인 것에 대한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범인의 이름을 딴 김성수법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김성수는 심신미약 범죄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이번 형법 일부 개정안에선 심신미약 감형 규정에 제한을 뒀습니다. 김해 서부경찰서는 지난 20일 경남 김해시 한림면의 한 도로에서 85살 이모 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1톤 트럭 운전자 59살 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고물상을 운영하는 박 씨는 증거를 없애려고 사고 트럭을 수십 조각으로 해체해 팔아넘긴 뒤 달아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박 씨는 무면허에 차량 보험도 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군 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유가족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가장 윗선이었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과 김모 전 참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두 사람은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을 관리하기 위해서 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의 개인정보와 정치 성향 등을 파악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수행비서 김지은 씨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항소심 첫 재판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안 전 지사가 출석하지 않은 채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1심이 간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 전 지사 측은 도덕적, 정치적 비난을 감수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이 범죄인지는 다른 문제라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프로축구에서 아찔한 사고가 일어날 뻔했습니다. 선수가 공중볼을 다투다 떨어지면서 의식을 잃었는데 다행히 심판이 발빠르게 대처했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병실에 있는 광주FC 이승모가 환하게 웃고 손가락으로 V를 내보입니다. 하루 전 경기 중 공중볼을 다투다 바닥에 떨어지면서 정신을 잃었던 이승모.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대처가 빨랐습니다. 그라운드에 김희곤 주심과 의무진이 기도를 확보하며 응급처치를 했고 동료들도 팔과 다리를 주무르며 도왔습니다. 이승모는 2분 정도 뒤 의식이 돌아왔고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목뼈에 살짝 금이 가고 손가락이 부러졌습니다. 일단 3주 정도 입원해야 하지만 앞으로 3개월 정도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몸과 몸이 부딪히는 축구에선 이처럼 예상치 못한 사고가 터지곤 합니다. 7년 전 신영록이 경기도 중 심장마비로 쓰러져 응급조치의 중요성이 부각됐습니다. 전북 바키도, 서울 몰리나, 제주 정영총 등 과거 축구 경기 중 머리를 부딪혀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축구가 더 빨라지고 더 격렬해지면서 뇌진탕 등 돌발 사고가 늘고 있는데 응급 대처를 넘어
부상자의 사후 관리까지 되돌아보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네, 피겨 여왕 김연아가 다시 한번 기억할 만한 올림피언으로 이름이 불렸습니다. 전 세계 206개 나라의 올림픽 위원회 연합인 ANOC가 주는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과거 체조의 코마네치 등 올림픽 전설들이 받았던 상입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I want to share this moment with all the figure skaters in the world. 수없이 오른 시상되지만 긴장한 듯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김연아는 206개 나라의 올림픽위원회 연합인 ANOC 시상식에서 아웃스탠딩 퍼포먼스상을 받았습니다. 피겨 선수로서 일군 성취를 넘어 스포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는 상입니다. 선수 은퇴 이후에도 평창올림픽 홍보대사로 또 성화 점화자로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힘을 보탠 점을 높이 평가한 겁니다. ANOC 소셜미디어는 세계 기록을 11번 보유하고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으로 뽑혔던 김연아에게 또 다른 상이 추가됐다고 말했습니다. ANOC는 2014년부터 매년 스포츠의 분야별 성취를 이룬 인물들에게 상을 주고 있습니다. 김연아가 받은 상은 체조의 코마네치, 육상 멀리뛰기의 밥 비먼처럼 올림픽 전설들이 받아왔습니다.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이끌어낸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도 스포츠를 통한 희망을 전했다며 상을 받았습니다. 올림픽이 끝난 뒤 눈물을 흘리며 헤어졌던 남측 박종아와 북측 김은양은 시상식을 통해 9개월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최근 유류세가 인하됐지만 연탄과 등유값은 오르고 있습니다. 기부까지 줄어서 연탄마저 제대로 못 되는 가구들이 있습니다. 힘겨운 겨울나기 현장에 밀착 카메라 정혜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상계동 양지마을에 자원봉사자 70여 명이 모였습니다. 자, 출발. 저마다 지게를 지고 골목길을 따라 줄지어 걷습니다. 연탄이 집 창고마다 가지런히 채워집니다. 좁은 길로 연탄을 배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게를 활용해야 합니다. 한 잔당 3.6kg짜리 연탄을 손과 지게까지 써서 옮기려고 합니다. 이렇게 각 집마다 150장씩 배달하려고 합니다. 지난해엔 가구당 200장씩 제공됐지만 올해는 150장으로 줄었습니다. 한 이틀 떼고 나면 연탄 몇 장이 남았나 하고 연탄 세고 이거 불안해서 작년서부터는 조금 기미 갈 것 같더니 아주 금년에 와서는 영 연탄을 안 주는 거야. 정부가 최근 연탄 도매 가격을 19.6% 인상하면서 한 장당 105원이 올랐습니다. 기부액도 지난해에 비해 2억 원가량 줄면서 당장 12월부터 나눠줄 연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 지금 40% 이상 감소한 상황이라 지금 당장 다가올 12월, 또 1월 혹한기에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양지마을 옆 희망촌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본격적인 한파에 대비해 지붕을 단열재로 덮고 타이어까지 올려뒀습니다. 하지만 골목길 곳곳에 설치한 연탄 보관함은 비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연탄차가 비었네요. 예. 연탄이 언제 다시 들어올지 몰라 아끼다 보니 방은 맹골입니다. 방에 이거 있잖아, 고깃집. 고깃집. 그거 여놓고 길렀는데 밑에는 뜻인데 우페 쉬니까 고기가 다 죽어. 다 얼어지고 버렸어. 에너지 빈곤층들이 많이 의존하는 난방용 등유도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 정부가 이달 초 유류세를 인하했지만 등유는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리터당 800원대였던 등유값은 최근 1,000원이 넘었습니다. 서울 상계동의 한 주택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빈 드럼통들만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난방용 등유 가격이 오르다 보니 아직 사지 못한 겁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에 들어와서 보니 이렇게 창문마다 붙어있는 단열재도 보이고 나름 겨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일러를 틀지 않다 보니 실외보다 실내가 더 춥게 느껴집니다. 권모 할머니는 지난해 기부받은 등유를 아직도 사용합니다. 물을 끓일 때만 보일러를 틀기 때문입니다. 얍삽하고 이제 또
올해는 기름값하고 올라가지고 좀 더 불안하시죠? 도움을 작년같이 좀 줄지. 할머니는 장애인인 딸 명의로 등유를 살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를 발급받았습니다. 카드엔 14만 5천 원이 들어있지만 등유 한 드럼을 사기에도 부족합니다. 모자르면 저거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보태서 해야 된다고. 정부는 지난달부터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들었어요. 네. 그 전화번호 좀 하나 해줘봐. 전화번호. 응, 써줘. 하나 써주면. 제가 지금 몰라서 찾아가지고.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700여 명이 살고 있는 과천 꿀벌 마을입니다. 추워서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다는 표지판이 눈에 띕니다. 방 안 온도가 영하까지 내려가도 연탄을 쉽게 떼지 못합니다. 조금밖에 없으니까 잠깐만. 열었어 지금. 이웃들에게 빌린 연탄도 이제 8장만 남았습니다. 이미 해가 뜬 아침인데 이 안의 온도는 아직 영하입니다. 이곳에 사는 할머니는 오늘 하루 연탄 4장으로 버텨야 합니다. 에너지 빈곤층이 실감할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합니다. 밀착 카메라 정혜성입니다. What's your next? Maserati from Italy. 예, 오늘 앵커 브리핑은 쉽니다. 워낙 기자들이 취재한 내용이 많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그 취재한 내용을 전해드릴 텐데 다음과 같습니다. 31년 전에 오늘, 바로 오늘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서울로 출발한 대한항공 여객기가 폭파됐죠. 당국의 조사에서는 북한 공작원이라는 김현희의 소행으로 결론이 났지만 가족들은 아직도 의구심과 눈물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현희는 그 당시 대선 며칠 전에 우리나라로 오면서 그 당시 선거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이 정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피해자 가족들이 당시 대통령이던 전두환 씨 집 앞에 모여서 항의 집회를 했는데 칼 858기의 부품으로 추정되는 잔해를 공개했습니다. 먼저 연지환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고 비행기 잔해와 관련한 내용을 직접 취재한 JTBC 이규현 탐사기획국장이 스튜디오에 나오겠습니다. 특히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늘 가족들이 공개한 바로 그 비행기 부품 잔해를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 잔해 부품은 우리 스포트라이트 팀이 직접 현지에서 발견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선 연지환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실종자들의 이름이 적힌 현수막이 펼쳐지자 주변에서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이 서울 연희동 전두환 씨 집 앞에 모였습니다. 재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전 씨 집 앞에서 추모제가 열린 건 사건 발생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70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건이 명명백백히 밝혀지는 것을 보지 못한 채 남편 곁으로 가면 남편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승객 115명을 태운 여객기가 미얀마 상공에서 폭발한 사건은 북한 공작원으로 지목된 김현희가 붙잡히면서 테러로 결론났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전두환 씨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안보 불안감 등을 부추기기 위해 사건을 이용했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해왔습니다. 특히 오늘 추모제에선 사고 지역에서 발견된 칼기 잔해로 추정되는 부품도 공개됐습니다. 비행기의 착륙바퀴 부품으로 추정됩니다. 이 부품 위에 헌화한 가족들은 전 씨에게 항의서 전달을 시도하다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오늘 뉴스룸 직후에 방송되는 저희 탐사 프로그램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방금 전해드린 사건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특히 미얀마 현지에서 칼 858기로 추정되는 동체 잔해들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직접 현재 다녀온 이규현 탐사기획국장과 함께 그 잔해를 가지고 얘기를 좀 나누면서 시작을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예. 자, 저희 앞에 테이블 위에 이게 지금 한 3개가 놓여 있는데 네. 우선 이거는 그 고무 재질입니까? 가죽 재질입니까? 고무입니다. 고무겠죠? 네. 예. 뭐에 쓰이는 겁니까? 예. 이게 저희가 이걸 수거한 곳이 벵골만 그 안다만 해역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칼기가 추락한 곳으로 추정되는 지역이죠. 그렇죠. 예, 그 인근에서 저희가 7박 8일 동안 취재를 하면서 수색을 했는데 예. 그때 저희가 수거한 겁니다. 그런데 요거는 항공 전문가의 검증을 받았습니다. 예. 배나 차 이런 것이 아니고 항공기의 부품이다. 예. 그것도 이착륙 시스템인 랜딩 기어의 제동 장치의 일부다. 이런 결과 받았습니다. 예. 이 튜브가 의미가 있는 것은 여기에 그 굿 리치라는 예. 상호가 적혀져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영문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요게 이 굿 리치라는 것은 858기 기종이 보잉기 757기죠. 예. 707기죠. 707. 지금은 안 나오죠. 그 예, 기계가. 그렇습니다. 그 사용이 중단됐는데 당시에 보잉기의 납품 회사 이름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그 조사한 팀은 네. 우리 스포트라이트 팀이기도 하고 네. 또 진상조사단도 같이 갔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그러면 어디서 구했습니까, 정확하게? 이게 수거 지역이 바로 안담만 해역의 그 어촌의 모래밭에서 저희가 수거를 했는데. 아, 그래요? 네. 예. 이게 이제 96년으로 올라갑니다. 96년도에 거기 어부 하나가 인근에서 이제 50km 정도 떨어진 해상의 바닥에서 그물로 이걸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아, 예. 네, 그래서 당시에 그 이 랜딩 기어에는 큰 금속 동체가 붙어 있었는데 예. 그거는 값이 좀 나가서 고물상에 팔았다고 하고요. 아. 이거는 이제 값이 별로 안 나가는 거여서 예. 금속으로서 그러니까 고철로서 값이 안 나갔죠. 그래서 고무니까. 예. 예. 선박 고정 그러니까 다체 대용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아, 그걸 발견해서 가져왔다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저 쇠로 된 건 뭡니까? 예, 이것도 역시 같은 제동 장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유족들이 아마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예. 갖고 나왔던 것도 같은 것들입니다. 아, 이게 그런가요? 예, 바로 저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고무 이런 철제 링들이 예. 묶여져서 제동 장치를 만든다고 합니다. 예, 지금 그 유족들이 저 밀대 위에 올려놓고 있는 예, 잔해 중에 네. 맨 위에 있는 게 바로 이겁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가지고 나오신. 예, 예, 그리고 좀- 저 안에도 철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럼 저 박스 안에 있는 건 뭡니까? 저건 그것도 역시 제동 장치입니다. 저건 금속으로 된 것 같은데. 금속과 그 안쪽에는 고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고무 튜브로 그렇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96년에 얘기 잠깐 좀 해보자면 네. 96년에 어부가 이걸 구해가지고 자기들이 배를 고정시키는 다체 역할을 썼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거는 거기서는 어떻게 찾아냈습니까 그러면? 예, 그러니까 이게 50km 정도 떨어진 해안에서 예. 저인망 작업을 하다가 예. 어선이니까 그러다가 뭐가 끌어올려졌다는 거죠. 예. 그래서 보니까 굉장히 값이 나가는 아. 금속이 붙어 있고 그 밑에 이제 랜딩 기어가 붙어 있었다. 근데 그건 알겠는데 네, 그분으로부터는 그런 어부의 존재와 네네. 그분이 이걸 사용하고 있던 사실은 어떻게 알고 가서 이걸 가져왔냐는 거죠.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참담한 일인데요. 예. 그 지역에서는 이미 상당히 거기서 굉장히 잔해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아. 이런 게 이렇게 바닥에 소문이 났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소문의 하나가 저희한테 제보가 들어온 거죠. 예. 그리고 대책위에 가족회에 또 들어왔고요. 그러면 이거는 이것으로서 존재 가치가 있는데 네. 근거로서 그 외 다른 지금 말씀하신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왔다고 했는데 네.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뭐 예를 들면 쇠붙이 같은 것은 전부 그러면 뭐 고물상에 팔렸다든가 뭐 이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현장에서 해봤는데 예. 상당수가 이미 다 태국으로 팔려나갔습니다. 예. 잔해들의 상당수가. 잔해들의. 네. 상당수가. 그러면 잔해도 발견 못하고 사체도 발견 못했다는 것이 공식적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보다 좀 세밀하게 조사했다든가 하는 작업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당시에 참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유족들이 31년간 저렇게 통곡하고 예. 저렇게 억울해하는 부분인데요. 당시에 보면은 시신도 없었고 유골 하나도 없었고 예. 유품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 또 핵심 동체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 이유가 있었는데요. 100명이 넘게 자국민이 그 목숨이 사라졌는데 예. 이거를 열흘 수색하고 말았습니다. 아,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그 열흘 동안 사실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고요. 예. 그 수색이 끝난 이후부터 한 몇 년 동안 거기서 부유물들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그 후에 확보된 부유물이 7건이었습니다. 7건. 예. 7건이었는데 그거는 부유물이었죠. 예. 가라앉은 건 못 건졌다는 얘기잖아요. 못 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저희가 찾아낸 게 맞다면 아직 858기의 잔해라고 추정되는 물질이지 아직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여러 가지의 상황을 봐서 이게 칼의 858기의 물건으로 강력하게 추정됐다는 그렇게는 얘기할 수 있지만 확정할 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강하게 추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저희가 합천의 폐기물 회사에서 경남 합천이요? 예. 예. 거기서 그 보잉 707기의 폐 항공기를 발견했습니다. 지금은 전 보잉 707기는 사용이 중단된 지 꽤 오래됐죠. 예. 그래서 이제 대조할 물건이 없었습니다. 예. 비행기가. 그래서 저희가 어렵게 해갖고 제보를 받아서 그걸 찾아갔는데 거기가 707기가 폐 항공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707기의 그 예. 잔해가 미얀마 쪽에서 나온 건 물론 아니겠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비행기. 예. 그래서 비교를 하려고 찾아갔다는 얘기잖아요. 예, 대한항공에서 옛날에 사용하다가 폐기한 건데요. 아, 그게 그렇게 또 흘러갑니까? 네네. 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저희가 수거한 랜딩 기어 장치를 예. 비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군리치가 쓰여 있는 게 같았고요. 아, 또 같은 회사에서 납품을 했군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재질, 모양, 뭐 크기 뭐 이런 것들이 거의 흡사했습니다. 그렇다면 개연성은 그만큼 예. 이것이 당시에 707기에서 나온 것일 가능성이 높고 네. 그 바다에 떨어졌을 707기는 그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예. 858기로 추정될 수 있다라고 매우 예.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 이 벵골만 안다만 예. 해역에서는 지금까지 큰 항공기 사고가 2건 있었습니다. 예. 추락 사고가. 그게 이제 지난해 한 번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87년도 칼기 사고되었습니다. 예. 근데 이 어부가 발견한 걸 보면 96년도에 발견했고요. 그러니까 지난해 사고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부품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오래 바다 속에 들어가 있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예. 따개비 같은 게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아, 그걸 다 떼어낸 거군요. 예.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지난해 건 아니었고 그렇게 본다면은 칼의 잔해일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렇지만 당연히 뭐 전문가 또 공식 기구에서 그걸 확인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강한 추정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게 발견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저희 사실은 갖는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당연하죠. 만약 전제입니다. 전제가 만약에 이게 칼 858기의 잔해가 맞다면 예. 가라앉은 중요한 부품이 나오게 된 겁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미궁 속에 빠져 있는 추락 지점을 어느 정도 확정할 수도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 유골 또는 유품 이런 것들을 회수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또 하나 지금도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사고 원인에 대해서 특정을 제대로 못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고 원인을 밝혀줄 동체가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고 근데 가보니까 그 안다만 해역이 어떻습니까? 상황이 예를 들어서 그런 걸 지금이라도 조사하면 이게 뭐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인지. 그렇습니다. 그게 날씨가 좀 이렇게 변덕스러운 건 있지만 해역 자체가 굉장히 투명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바닷속이 훤히 보이고요. 또 수심도 이것도 발견한 것도 그렇지만 40m 이하입니다. 수심. 결코 깊지 않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한 가지만 더 질문하죠. 해류가 있잖아요. 네. 그쪽의 해류가 어느 정도 속도로 흐르는지 잘 모르겠지만 해류 때문에 이것이 전혀 다른 지역에서 왔을 가능성이라든가 네. 그런 건 어떻게 해봅니까? 지금 이런 제동 장치 같은 것들은요 붙어 있는 게 수백 킬로그램입니다. 아, 이게 단독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분 얘기에 따르면은 큰
금속이 있었고 거기에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금속은 팔아서 중고로 팔아먹었고 그렇습니다. 이것만 남았다. 네. 그런 얘기가 되냐. 네. 저희가 그래서 이것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지역에 큰 쓰나미 같은 게 있지 않았나. 예. 근데 수십 년간 없었습니다. 아, 없었다. 네. 예. 그럼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놓고 볼 때 개연성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군요. 예, 물론 확언이나 확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 물론 그건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오늘 뉴스 끝나고 스포트라이트 방송되는데 뭐 보다 자세한 얘기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규현 탐사기획국장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네, 팩트체크 오늘은 예산 정국을 틈타 퍼진 가짜 뉴스를 다루겠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에 국가 예산 12조 원이 편성됐다는 내용입니다. 터무니없는 액수죠. 실제로는 12억 원입니다. 팩트체크팀이 이렇게 간단한 주제를 들고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가짜 뉴스가 어떤 심리에서 퍼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오대영 기자, 이 카카오톡 메시지인 거죠? 네, 제목은 속을 뒤집는 뉴스입니다. 이번 주에 많이 퍼졌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에 국가 예산 12조를 들여서 국민 재창곡 지정 및 전 세계로 보급시킨다라는 내용인데 하지만 국회 예산결산 소위를 통과한 금액은 12억 원입니다. 만배 부풀린 가짜입니다. 네, 이런 가짜 뉴스가 시작된 곳이 유튜브라면서요? 네, 지난 19일 한 극우 채널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국가 예산으로 국민 세금으로 국민 전체 공감대도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가요를 국가적 차원에서 강제로 보급 세뇌시키려고 합니다. 네, 저렇게 화면으로 12조 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채널은 일주일 뒤에 12억 원이 맞다며 댓글을 통해 정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정된 정보는 전혀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후에 잘못된 정보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재가공돼서 더 확산이 됐습니다. 네, 그 당사자가 잘못 썼다고 밝혔는데도 사람들의 의식은 바뀌지 않은 건가요? 네, 보고 싶거나 듣고 싶은 건 거짓이더라도 사실로 믿는 이른바 확증 편향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퍼지고 나면 최초 정보는 다시 확인하지 않는 이용자의 습성도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심리적, 행동적 요인은 가짜뉴스가 확산되는 원인으로 지목이 됩니다. 네, 그러면 12억 원의 예산은 어디에 어떻게 쓰이게 되는 겁니까? 네, 창작 뮤지컬 지원에 쓰이게 됩니다. 국회 예결소위 속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이 이렇게 12억 원을 요청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여야 의원이 별 반대 없이 네. 찬성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각과 의견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정확한 사실이 바탕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와 별개로 또 임을 위한 행진곡이 김일성 찬양곡이다 같은 가짜뉴스가 많았고 저희도 몇 차례 다룬 적이 있잖아요. 네. 최근에는 현 정부 들어서 5.18 유공자가 급증했다라는 풍문도 돈다면서요? 네, 지난 국정감사 때도 등장을 했는데 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2017년에 갑자기 저렇게 152명이 늘어난 이유가 뭐죠? 유공자가 늘어났다고요, 작년에. 말 많고 탈 많은 이 5.18 유공자 숫자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또 저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 정부 출범 이후에 급증한 건 아닙니다. 실제 5.18 유공자는 2015년, 16년에 10명씩 줄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와 올해 다 합치면 184명이 늘긴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맥락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지난 2년간 5.18 유공자 신청을 새롭게 받은 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유공자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광주광역시가 심사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새롭게 신청한 사람이 없다면 최근에 왜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이들은 2009년에 국방부의 진상조사 결과 이후로 새롭게 관련성이 밝혀진 사람들입니다. 네. 2014년 12월 30일에 5.18 보상법이 개정이 되면서 추가로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2015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새롭게 신청이 접수가 됐고 2016년부터 올해까지 총 5번에 걸쳐서 광주시가 284명을 심사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네. 이 284명 한번 보겠습니다. 2016년 12월 59명, 2017년 2월 173명입니다. 즉 82%가 정부 출범 이전입니다. 이들은
국가보훈처에 다시 통보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통계에 순차적으로 반영이 되고 그래서 올해 10월까지 184명이 증가한 것으로 통계상 나타납니다. 이런 사실이 누락된 채 연도와 인원만 보면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좀 비하인드 뉴스 팬 여러분들께는 좀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2개만 하죠. 예. 예. 네. 앞에 예. 잔해가지고 얘기가 좀 길어져서. 예. 일단 3개를 준비했는데 2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게 다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예, 그렇습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를 열어보죠. 예, 첫 키워드는 하나, 둘, 셋, 열로 잡았습니다. 예. 무슨 숫자인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바른미래당 의원총회가 있었는데요. 잠시 영상을 보면 손학규 대표가 회의실에 밝은 모습으로 들어오면서 기자랑 악수도 하고 옆에 앉은 김관영 원내대표와 나중에 웃으면서 얘기도 했는데요. 예. 정작 의총이 시작이 된 다음에는 표정이 좀 굳어졌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게 참석 의원 숫자가 너무 적어서였는데요. 손학규 대표가 지금 보면 10명 정도만 참석 의원 숫자가 있었습니다. 손 대표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예. 손 대표가 화가 나서 약간 버럭했습니다. 직접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왜 이렇게 출석률이 저조합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10명밖에 안 나왔는데 할 일은 안 하고선 떠들기만 하고. 예. 직접 숫자까지 셌습니다. 단단히 화가 난 표정이네요. 그렇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원래 의석수가 30석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30석에서 10명만 왔다면 의원총회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숫자인데요. 예. 원래 30석인데 당 활동을 처음부터 하지 않겠다고 한 비례대표 3인방을 빼도 27명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좀 지각해서 참석한 의원을 하면 17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10명 정도가 참석을 안 한 건데 유승민, 이학재, 이해운, 정병국, 지상욱 의원 등 옛 바른정당계 의원들과 이현주 의원 등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예. 뭐 그중에 일부는 다른 당으로 간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그렇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지만. 예. 보통 때 같으면 그냥 아쉽다고 말겠지만 손 대표가 버럭한 이유에는 지금 앵커가 지적한 대로 그런 부분이 배경이 됐습니다. 예. 어제 자유한국당의 비공개 회의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바른미래당 의원들 중 일부가 한국당에 복당 의사가 있다라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처음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예. 제가 참석했던 한 중진 의원에게 물어보니까 일부 온다는 의원들이 있는데 원내대표 경선 이후로 미뤘다고 김병준 위원장이 말했다는 겁니다. 예. 뭐 어찌됐든 그 바른미래당은 좀 이래저래 뒤숭숭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학재 의원이 탈당 인물로 거론됐는데요. 예. 오늘 이학재 의원이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저의 고민이 깊은 것은 사실입니다. 예. 라고 했습니다. 이른바 탈당설 있으면 보통 부인했는데 이건 부인하는 얘기가 아닌데요.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예산국회가 끝나면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뒤늦은 후회로 잡았습니다. 누구의 후회입니까? 이건 노래 제목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윤창호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잠깐 영상을 보면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누가 쇼핑백에 저렇게 명함 같은 것을 돌리는 장면이 잡혔습니다. 예. 각 의원들에게 일일이 돌렸고요. 무슨 홍보 명함을 돌리는 것 같은데. 이용주 의원 같은데요? 예. 예. 사탕은 없었고 얼굴을 자세히 보면 지금 이제 나올 텐데요. 민주평화당의 이용주 의원입니다. 이 메모지에는 나중에 이제 빈자리에도 다 꾸준히 꼬박꼬박 다 올려놨는데 예. 이 메모에는 윤창호법 통과를 위해 의원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라는 메모가 있었고요. 예. 음주운전 방지를 나타내는 윤창호 씨의 친구들이 제작한 배지도 있었습니다. 예. 지난번에 왜 음주운전 때문에 적발됐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나저나 이 법안은 거의 통과가 확실시 됐던 건데 저렇게까지 안 해도 됐던 건 아닌가요, 혹시? 그렇습니다. 오늘 제적 250명에 248명이 찬성했고 2명이 기권이었습니다. 예. 이미 법사위도 통과했고 여야도 확실히 합의를 했기 때문에 통과는 분명히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저 법안도 너무 약하다고 지금 비판 그렇습니다. 여론이 많잖아요. 원래 예. 발의된 것보다는 형량이 좀 줄어서 비판 여론이 많았었는데 이용주 의원이 굳이 저렇게 하지 않아도 통과가 뻔히 전망이 됐던 법안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보여주기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고 기온은 오늘과 비슷한 영하 2도에서 8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전국을 덮었던 황사가 일부 남아서 충청과 남부 일대에 영향을 미칩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울과 강원, 충남을 뺀 전국에서 종일 나쁨 수준으로 예보됐습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He came from somewhere back in how long ago. Santa Barbara the fool don't see, trying hard to recreate what had yet to be created. Once in her life, she musters